2024년 4월 16일 오후 1시 30분. 준호는 아내가 싸준 핑크색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방울토마토가 예쁘게 담겨 있었다. 작년 결혼 기념일에 지원이가 선물한 도시락 통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잣말을 하며 젓가락을 들었다. 진료실은 오전 진료를 마친 후라 조용했다. 벽시계는 1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밥을 입에 넣고 씹는데 뭔가 이상했다. 쓴맛이 났는데 미세하지만 분명했다. 김치 특유의 쓴맛이 아니라 낯선 맛이었다. 마치 약품 같았다. 이상하네. 김치가 상한 건가? 중얼거렸지만 계속 먹었다. 아내가 바쁜 아침에 정성껏 싸준 도시락이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세 숟가락, 네 숟가락을 먹어 내려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두근, 두근두근. 불규칙하게 빠르다가 느려지다가 건너뛰는 느낌의 의사인 준호는 즉시 부정맥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챘지만 자신에게 심장질환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지난달 건강검진에서도 완전히 정상이었는데 뭐지? 왜 이러지? 가슴을 짚었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고 있었고 분당 150회는 넘을 것 같았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공기가 부족한 느낌에 입을 크게 벌려 숨을 들이마셨지만 폐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다. 호흡곤란이었고 이것은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렀고 등에서도 식은땀이 나면서 손바닥도 축축하게 젖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아무리 힘을 줘도 제어할 수 없었는데 의사로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았지만 그 원인만은 알 수 없었다.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달그락하는 금속 소리가 조용한 진료실에 울렸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무릎이 후들거렸다. 문까지 가서 누군가를 불러야 했다. 간호사라도 동료 의사라도 누구 없어요? 도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속삭임처럼 작았고 목구멍이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앞이 뿌옇게 보였고 형광등 불빛이 번지더니 주변이 어두워졌다. 준호는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심장이 미친 듯 뛰면서 터질 것 같았고 가슴을 찢고 나올 것 같았다. 그러다 완전히 멈췄다. 준호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피가 나면서 도시락이 엎질러졌고 김치볶음밥이 바닥에 흩어지면서 계란말이가 굴러갔다. 눈이 천천히 감겼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창밖의 따뜻한 봄 햇살이었는데 지원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내의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데 뭔가 이상했다. 그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고 도시락의 쓴맛이 다시 떠올랐다. 지원아, 설마 네가...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6개월 전 2023년 10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가게에서 늦게 퇴근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마지막 손님이 나간 게 9시 반쯤이었다. 설거지를 하고 가게를 청소하고 내일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가게 문을 잠그고 셔터를 내리자 쇠소리가 밤거리에 쟁그랑 울렸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기에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으니까. 골목길은 어두웠고 가로등 몇 개가 나가 있었다. 빈집에 들어설 때마다 여전히 공허함이 밀려왔다. 현관문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저렸다. 관절염이 또 시작됐나 싶은 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지는 게 느껴졌다.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어두웠고 불을 켜자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다. 텅 빈 거실이 나를 맞이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 후로 나는 혼자였지만 정확히는 아들 준호가 있었기에 준호가 내 전부였다. 준호를 위해 살았고 준호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준호를 키웠는데 엄마네 집밥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식당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다. 손님이 없어도 문을 열었는데 그건 준호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부어서 밤에는 파스를 붙이고 잤다. 하지만 괜찮았다. 왜냐면 준호를 위해서라면 난 못할 게 없는 엄마였기 때문이다. 준호는 착한 아이였고 공부도 잘했다. 학교 끝나고 가게로 와서 한쪽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했다. 엄마, 나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면 나는 준호야 배고프지. 엄마가 밥 줄게라고 했고 준호는 네. 라고 대답하며 엄마가 해준 밥을 잘 먹었다. 투정 부리지 않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고생 안 시킬게. 큰 집 사드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말 하나로 힘이 났으니까. 준호는 의대에 합격했고 장학금까지 받았다.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된대요. 서울대 의대에 갔어요. 와, 사장님 아드님 대단하시네요.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이제 편하시겠어요. 손님들의 축하를 받을 때마다 뿌듯했고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준호는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32살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전문의가 된 거였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가게 그만두셔도 돼요. 준호가 통장을 건넸는데 3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니 가슴이 울컥한다. 처음 보는 큰 돈이었다. 눈물이 났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다. 준호 손을 꽉 잡으며 준호야. 고마워. 라고 했을 때 엄마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라며 환하게 웃는 준호의 모습이 좋았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게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 될 줄은.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기뻤다. 토요일 저녁에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라며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준호가 여자친구를 소개한 건 처음이었다. 준호가 데려온 여자는 아름다웠다.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165cm쯤 되어 보였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진 그녀는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화장은 연하게 했는데도 눈에 띄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원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고왔는데 악수를 나누는 그 순간 마주친 그녀의 눈은 웃고 있는 입가와 달리 눈동자가 얼음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불편한 느낌이 들었고 소름이 돋았다. 준호 씨가 평소에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눈이 이상했다. 입은 활짝 웃는데 눈동자는 차갑게 나를 관찰하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재는 것처럼 나를 평가하는 눈빛이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냥 느낌이었으니까. 앉아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내가 뭐 해줄게요. 식사를 차렸는데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김치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들을 준비했다. 지원 씨는 조심스럽게 먹었는데 숟가락질이 우아했지만 계속 주위를 살피면서 집안을 둘러보고 가구를 보고 액자들을 보는 모습이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지원 씨는 준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했는데 3살 어렸고 29이었다. 어떻게 만났어요? 병원에서요. 1년 전에 제가 준호 오빠 수술팀에 배치됐어요. 그래서 사귀게 됐구나. 네, 오빠가 먼저 고백했어요. 지원이가 준호를 보며 웃었고 준호도 지원을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다정해 보였다. 엄마 마음에 드시죠? 준호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지원이를 바라보는 준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고 저런 눈빛은 처음 봤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엄마, 지원이랑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준호가 지원이 손을 잡는 그 0.5초도 안 되는 순간에 지원이 나를 바라보며 승리한 사람처럼 살짝 웃는 모습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등골을 오싹하게 하고 소름을 돋게 했다. 하지만 곧 지원이는 다시 수줍은 표정이 되었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내가 잘못 본 것 같았다. 2023년 3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호텔 작은 홀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였는데 100명이 채 안 되는 하객이었다. 준호는 화려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다. 지원이 쪽 하객은 더 적었는데 20명 정도였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며 오빠 한 명만 왔다. 안녕하세요. 지원이 오빠입니다. 처남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준호가 인사를 했다. 그는 35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건장한 체격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다. 키가 컸고 180cm는 넘어 보였다. 매제, 지원이 잘 부탁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동생 하나밖에 없으니깐 꼭 좋은 남편 되줘라며 오빠가 준호 어깨를 두드렸는데 형제애가 느껴졌다. 나도 인사를 나눴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동생 결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나서 제가 더 고맙죠. 동생이 부모님 일찍 여의어서 제가 키웠습니다. 이제 좋은 가정 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동생을 아끼는 오빠 같았다. 결혼식은 조용히 진행됐는데 줄에 말씀이 있었고 서약이 있었다. 준호와 지원이가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원이의 드레스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고 준호가 행복해 보였기에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으니까. 하지만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었을 때 지원이의 오빠가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작은 목소리로 응, 잘 됐어. 계획대로야라고 말하는 게 들렸다. 무슨 계획?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넘어갔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다. 신혼집은 준호가 은행 대출 3억을 받아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 어머님, 집들이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차려드릴게요. 지원이가 웃으며 말했고 한 달 후 집들이에 가보니 넓고 깨끗한 33평형 아파트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지원이가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눈가에 불편함이 역력했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았는데 새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소파, TV, 식탁이 모두 새 거였지만 이상하게도 준호 물건이 거의 안 보였다. 의대 졸업 액자도 준호가 좋아하던 책들도 없었다. 준호야, 내 책들은? 아, 작은 방에 넣었어요. 지원이가 정리해줬어요. 준호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지만 나는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준호는 이곳에 주거하지 않는 것처럼 꼭 준호가 손님인 것처럼. 엄마 어때요? 괜찮죠? 준호가 자랑스럽게 집안을 보여줬다. 그날 저녁 지원이가 차려준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었고 제법 요리를 잘했습니다.
지원이 요리 솜씨가 좋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 배우고 있어요. 행복한 신혼부부 같았지만 준호가 화장실에 간 그 짧은 사이에 지원이 표정이 완전히 바뀌는 걸 봤는데 따뜻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무표정한 얼굴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슬쩍 봤을 때 화면에 곧 끝나. 조금만 기다려라고 쓰여 있는 게 잠깐 보였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뭔가 이상했다. 누구한테 보내는 메시지일까? 하지만 준호가 돌아오자 지원이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0.1초도 안 걸려서 바뀌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스스로를 다독였다. 집을 나올 때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데 지원이 속삭였다. 어머님, 너무 자주는 오지 마세요. 저희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준호한테는 안 들리게 말했는데 나는 분명히 들었다. 가슴이 철렁하면서 손이 떨렸다. 알았어. 겨우 대답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준호가 차로 바래다 줬는데 엄마, 집 마음에 드셨어요? 라고 물었고 응, 좋더라라고 대답했다. 지원이 요리도 잘하죠? 그래, 잘하더라.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준호는 웃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눈이 슬퍼 보였다. 준호야, 너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그냥 병원 일이 좀 바빠서요. 준호야, 건강 챙기고 엄마는 너만 괜찮으면 돼. 네, 엄마도요. 차에서 내려 준호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는데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했고 젊은 부부가 둘이 보낼 시간이 필요하겠지 싶었다. 한 달에 한 번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 잘 지내시죠? 라고 물으면 그래, 잘 지낸다. 너는? 일하고 했고 저도 잘 지내요. 병원 일이 바빠서요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고 예전의 밝은 톤이 아니었다. 준호야, 괜찮니? 목소리가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무리하지 말고. 건강이 제일이야. 네, 알아요. 걱정 마세요.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미안해요. 이번 주는 좀. 다음 주는? 다음 주도. 병원 일정이 빡빡해요. 그래. 알았어. 시간 날 때 와. 네,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르게 씁쓸했다. 그런데 뭔가 준호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다. 2달, 3달, 반년이 지났다. 연락은 더 뜸해졌는데 전화해도 받지 않을 때가 많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었는데 바빠서요라는 짧은 답만 왔다. 명절에 초대했다. 추석이었다. 준호야, 이번 추석에 집에 와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엄마 미안해요. 병원 당직이에요. 당직? 명절인데? 네. 제가 맡았어요. 그럼 설날에는 오겠지? 그때도 당직일 거예요. 준호야.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준호 병원에 갔다. 깜짝 방문이었는데 도시락을 싸서 갔다.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불고기. 오전 11시쯤 병원에 도착해 로비에서 기다렸다. 간호사에게 준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준호 선생님, 지금 진료 중이신데요. 괜찮아요. 점심시간까지 기다릴게요. 벤치에 앉아 기다렸는데 1시간을 기다렸다. 환자들이 오갔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12시 30분이 되자 준호가 나왔는데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좀 여인 것 같았다. 엄마, 왜 여기? 놀란 표정이었는데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당황하는 얼굴이었다. 가슴이 아팠다. 너 보고 싶어서 도시락도 싸왔어. 엄마, 지금 바빠요. 오후 진료 곧 시작해요. 잠깐이라도 밥은 먹어야지. 죄송해요. 정말 바빠요. 다음에 집에 갈게요. 준호야, 엄마가 멀리서 왔잖아. 엄마, 제발. 지금은 안 돼요. 준호 목소리가 날카롭고 짜증이 섞여 있었다. 준호가 내게 저렇게 말하는 게 처음이었다. 알았어. 가거라. 준호가 급한 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다. 도대체 뭐가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란 생각만 들 뿐이었다.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손에 든 도시락이 무거웠다.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지원이가 나를 보고 있는 걸 봤는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차갑게 웃으면서 팔짱을 끼고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지원이가 입모양으로 뭔가 말했다. 이제 포기하세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집에 돌아와 생각했다. 뭔가 잘못됐는데 준호가 변한 게 아니라 누군가 변하게 만든 거였다. 지원이. 그날 밤 준호한테 전화했는데 10번을 걸었지만 안 받았다.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엄마야. 전화 좀 해줄래? 1시간 후에 답장이 왔다.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전화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화했는데 이번엔 받았다. 네, 엄마. 준호야. 왜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어제 왜 그랬어? 엄마가 그렇게 귀찮니? 아니에요. 준호야,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니?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는데 거짓말하는 목소리였다. 엄마니까 알았다. 준호가 거짓말할 때는 목소리 끝이 올라갔다. 지원이는 잘 지내? 네. 너 행복하니? 긴 침묵이 흘렀는데 10초쯤 그 10초가 영원처럼 길었다. 행복해요. 확신 없는 대답처럼 들려 가슴이 철렁했다. 준호야,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네. 알았어요. 사랑해, 준호야. 저도요. 전화를 끊었을 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맴돌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아 계속 뒤척였다. 새벽 3시까지 침대에 누워 천장만 쳐다봤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황급히 받았다. 준호야?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목소리가 작았는데 떨렸다. 울먹이는 것 같았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나. 뭔가 말하려다 멈췄는데 숨소리가 거칠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말해. 제발.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이 새벽에? 네. 미안해요. 엄마 깨웠죠? 아니야. 엄마 안 자고 있었어. 준호야, 너 지금 어디야? 화장실이요. 화장실? 왜? 그냥 나와 있어요. 뭔가 이상하게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준호야, 무슨 일 있는 거지?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응. 엄마 사랑해요. 가슴이 철렁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엄마도 사랑해, 준호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고마워요. 엄마. 준호야, 너 울고 있니? 아니에요. 목소리 들으니까 우는 것 같은데.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준호야. 엄마, 이제 들어가야 해요.
지원이가 깰 거예요. 알았어. 푹 자고. 네. 잘 자요, 엄마.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려 전화가 끊겼을 때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뭔가 심하게 잘못됐는데 준호가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원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게 준호와 나눈 마지막 전화였다. 일주일 후 준호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날 2024년 4월 16일 전화벨이 울렸다. 화요일 오후 4시쯤이었는데 가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양파를 썰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준호 어머님 되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는데 젊은 남자 같았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 성심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입니다. 이준호 씨 보호자시죠? 심장이 철렁거리며 손에서 칼이 떨어질 뻔했다. 네, 맞는데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 씨가 그 뒤에 말이 들리지 않았는데 귀가 먹먹해졌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다. 지금 바로 오십시오. 빨리요. 목소리가 급했다. 준호가 어떻게 됐는데요? 전화로는 일단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겼을 때 손이 떨렸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화면이 깨졌다. 준호가 뭔가 잘못됐어도 심하게 잘못됐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가게 문을 닫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잠그지도 못했다. 열쇠를 2번이나 떨어뜨렸다.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는데 손끝이 떨렸다. 어디 가세요? 성심병원. 빨리. 제발 빨리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달렸는데 너무 느린 것 같았다. 신호등마다 멈췄다. 답답했다. 준호야, 괜찮겠지? 제발 괜찮아라. 나도 모르게 손을 비벼댔는데 아마도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5시였다. 택시를 타고 달려왔는데 40분 걸렸다. 내겐 그 시간이 4시간 이상처럼 길게 느껴졌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며 나는 뛰어들어갔다. 준호, 우리 준호 어디 있어요? 소리쳤는데 간호사들이 나를 쳐다봤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어머님, 잠깐만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준호 어디 있냐고요?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의사가 나왔는데 젊은 남자였다. 30쯤? 준호 어머님이십니까? 네,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따라오십시오. 의사가 앞장서서 긴 복도를 걸어갔다. 의사 표정이 굳어 있었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의사가 버튼을 눌렀다. 빌, 지하로 내려갔다. 왜 여기로?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복도가 보였다. 차가웠는데 조명이 어두웠다. 영안실이었다. 안 돼. 아니야. 거짓말이야. 의사가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방이었는데 스테인리스 침대가 있었고 하얀 천으로 덮인 누군가 있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의사가 천을 걷었다. 그곳에 준호가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꼭 자는 것처럼 보였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지만 숨을 쉬지 않았다.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야. 다가가서 떨리는 발걸음으로 손을 잡았는데 예전에 환하게 웃어주며 따스하게 잡아주던 손이 아닌 얼음보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손이었다. 일어나. 엄마 왔어. 일어나. 흔들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제발. 장난치지 마. 제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의 찬기가 온몸을 휘감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준호야, 준호야. 울음이 터졌는데 처음으로 실감했다. 준호가 죽었다는 것을. 어머님,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아서 돌아보니 며느리 지원이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는데 울고 또 운 것처럼 보였다.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고 마스카라가 번져서 검은 줄이 생겼다. 어머님, 어떡해요? 내 품에 안겼는데 몸이 떨렸다. 격하게. 하지만 이상했다. 떨림이 너무 규칙적이었는데 마치 계산된 것처럼 1초에 2번씩 정확하게 떨렸다. 오빠가 흐느꼈는데 온 영안실에 울음소리가 울렸다. 나는 지원의 등을 토닥였는데 기계적으로 지원의 목덜미가 보였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피부가 너무 깨끗했다. 너무 슬퍼 진짜 울었다면 붉어져야 하는데 목과 귀가 하얗게 가라앉아 있었다. 손도 이상했는데 내 옷을 붙잡은 지원의 손톱이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반짝이는 연분홍색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매니큐어를 칠할 여유가 있었다는 거였다. 큐티클까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네일샵에 다녀온 것 같았다. 왜냐면 매니큐어 향이 너무 지독기 때문이다. 지원아, 이게 무슨 일이니? 준호가 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점심 먹고 갑자기 쓰러졌대요. 지원이 흐느꼈지만 내 어깨 너머로 잠깐 보인 지원의 얼굴에서 눈물은 흘렀지만 눈빛은 차분했다. 슬픔이 아니라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고 확인하는 눈빛. 등골이 서늘해졌다. 제가 도시락 싸줬는데. 심장이 쿵쾅거렸다. 도시락? 귀가 멍했다. 네. 아침에 제가 싸줬어요. 그걸 먹고. 지원이 더 세게 울었는데 이상했다. 목소리는 크게 울부짖는데 숨소리는 규칙적이었다. 진짜 우는 사람은 숨이 가빠지고 불규칙해지는데 지원의 호흡은 너무 일정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 만들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졌다. 도시락을 먹고 쓰러졌다고? 입이 바짝 말랐고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너무 끔찍했다. 내가 충격을 받아서 이상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었다. 3일장으로 치렀는데 준호병원에서 마련해줬다. 백이호실. 조문객들이 왔는데 준호병원 동료들과 의대 동기들, 대학 친구들, 환자들까지 많은 사람이 왔다. 준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하던 분이 아직 젊으신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는데 나는 그저 앉아 있었다. 상주 자리에 멍하니 검은 상복을 입고 지원은 내 옆에 앉아 계속 울었는데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목소리가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지원이 조문객이 없을 때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었다. 조심스럽게 따라가 화장실 문 앞에서 지원을 봤는데 거울을 보며 얼굴을 고치고 있었다. 휴지로 눈가를 닦는 척하면서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하며 그리고 미소가 커졌다. 만족한 표정이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떨렸다. 지원이 립스틱을 꺼내 입술을 고쳐 바르며 머리를 정리했다. 그리고 다시 슬픈 표정을 지었는데
0.5초 만에 완벽한 슬픔의 얼굴로 바뀌었다. 나는 황급히 돌아왔다. 왜냐면 지원한테 들키면 안 됐기 때문이다. 조문객들 앞으로 돌아온 지원은 다시 완벽한 슬픈 표정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조문객들이 다 간 뒤였는데 새벽 1시쯤이었다. 지원이 복도에서 전화하는 걸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들었다. 응, 잘 됐어. 장례식만 무사히 치르면 돼. 목소리가 달랐는데 평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너무 놀라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도 모를 정도였다. 온몸이 떨려 벽에 기댔다. 한 달만 더. 보험금 나오면 끝나. 보험금?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알았어. 조심할게. 너무 티내지 마. 시어머니가 의심하면 안 돼.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원이 핸드폰을 끊고 돌아섰을 때 나와 눈이 마주쳤다. 잠깐 0.5초도 안 되는 순간에 지원의 눈에 당황함이 지나갔지만 곧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머님,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응. 목소리가 떨렸다. 힘드시죠? 저도 너무 힘들어요. 오빠 생각하면. 지원이 내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너무 섬뜩하고 싸늘하게 느껴졌다. 얼음장처럼. 같이 들어가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손을 잡은 지원에게서 강한 힘이 느껴졌는데 경고하는 것 같았다. 입 닫고 있으라는. 네가 어떻게 지원이 네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 빈소로 돌아갔는데 지원은 다시 조문객 앞에서 울기 시작했다. 나는 준호 영정을 봤는데 웃고 있는 행복해 보이는 준호였다. 준호야, 엄마가 꼭 알아낼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다. 집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준호 사진을 보고 있었다. 의대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해 보였다. 준호야. 사진을 쓰다듬었는데 차가운 유리만 만져졌다. 뭔가 이상했는데 계속 마음에 걸렸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다니. 의사가 자기 몸 상태를 모를 리 없는데.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았을 텐데. 도시락을 먹고 쓰러졌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게 계속 생각이 났다. 지원이 싸준 도시락. 그리고 그날 밤 지원이 한 통화. 보험금 나오면 끝나. 설마. 고개를 저었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떨쳐낼 수 없었다. 핸드폰을 꺼냈는데 병원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준호 어머니인데요. 부검 결과 나왔나요? 잠시만요. 음악이 흘렀는데 기다렸다. 손이 떨렸다. 잠시 후 의사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떻게 나왔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왔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그런데 준호가 심장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건강검진 기록을 봐도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작년 11월 검진에서도 이상 없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아마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과로? 스트레스? 준호는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던 아이였는데 술도 안 마셨고 담배도 안 폈다. 정밀 부검은 안 했나요? 혈액 검사 같은 거요. 기본 부검만 했습니다. 유족분이 원하시면 정밀 부검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주세요. 제발 정밀하게 해주세요. 독극물 검사도 하고 다 해주세요. 어머님 혹시 제발이요. 뭔가 이상해요. 우리 준호가 그냥 죽을 리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뭔가 있었다. 분명히
일주일 후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왔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후 2시쯤이었다. 어머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금 가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 30분 걸렸다. 가장 긴 30분이었다. 병원 상담실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경찰도 있었다. 경찰이요? 네, 제가 먼저 신고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꺼냈다. 어머님, 체내에서 디곡신이라는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디곡신? 심장약입니다. 신부전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이죠. 그런데 준호 씨는 이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과량 투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사량은 체중에 따라 다르지만 준호 씨 체내에서 검출된 양은 치사량의 3배였습니다. 손이 떨렸는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럼 누가 준호한테 타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이미 신고됐네요. 누가 우리 준호를. 목소리가 떨렸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혹시 의심되는 사람 있으십니까? 지원이 얼굴이 떠올랐는데 장례식장에서 한 통화 매니큐어, 규칙적인 떨림. 며느리요. 며느리요? 네. 뭔가 이상했어요. 장례식 때 경찰에게 모든 걸 말했는데 지원의 행동들 전화 통화 보험금 이야기. 경찰이 노트에 적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어머님, 며느리가 아드님을 죽였다고요? 젊은 형사였는데 회의적인 눈빛으로 나를 봤다. 부검 결과를 보세요. 부검 결과를 내밀었는데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스락거렸다. 형사가 서류를 받아봤는데 눈이 커졌다. 디곡신, 치사량의 3배. 이게 정말 제 아들은 건강했어요. 심장약을 먹을 이유가 없었어요. 누가 먹인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는데 가슴이 답답했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수사하겠습니다. 수사가 시작됐다. 일주일 후 형사가 나를 다시 불렀는데 경찰서 작은 조사실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다. 어머님, 준호 씨 병원 약품 관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디곡신이 없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3월 15일 준호 씨 사망 한 달 전이에요. 숨이 가빠졌다. 누가 가져갔죠?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는데 CCTV 화면이었다. 흑백 화면. 그날 오후 6시 23분 서지원 간호사가 약품실에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지원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약품실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5분 후 나올 때는 가방이 불룩해져 있었다. 뭔가를 넣은 거였다. 지원이 니년이었구나. 손이 얼어붙고 온몸이 떨렸다.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는지 입안에 비린내가 퍼졌다. 더 있습니다.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서지원 씨 통화 기록입니다. 특정 번호와 통화가 아주 잦습니다. 하루에도 10통씩. 누구죠?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준호 씨 사망 당일에도 5통 통화했어요. 사망 직후에도 2통 장례식장에서도요. 장례식장에서요? 그날 밤 통화가 떠올랐다. 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있습니다. 형사가 프린트물을 보여줬다. 3월 20일. 다음 주면 끝나. 조금만 참아. 4월 10일. 보험 확인했어. 10억 맞아. 4월 16일. 준호 씨 사망 당일. 오늘 해. 도시락에 넣었어.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혔다.
그리고 사망 2시간 후. 됐어. 성공했어. 손이 너무 떨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 악마, 이 악마가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지금 추적 중입니다. 곧 밝혀낼 겁니다. 집에 돌아와 준호 서류를 뒤졌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보니 그곳엔 준호가 남긴 서류들이 있었다. 병원 계약서와 통장, 각종 문서들이 가득했다. 확인하고 있는 손과 심장이 무언가를 발견하려는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통장이 여러 개 있었는데 급여 통장과 적금 통장, 생활비 통장 하나씩 확인했다. 그리고 발견한 통장, 은행 이름도 처음 봤는데 지방은행이었다. 이건 무슨 통장이지? 통장을 펼쳤는데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자동이체였고 보험료였다. 보험료?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뒤져보다 찾은 것은 생명보험 증서였다. 10억 원.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 쓰러질 것 같았다. 준호 명의로 가입돼 있었는데 가입일은 작년 3월 1일이었다. 결혼하고 한 달 후. 수익자는 배우자 서지원. 10억 원. 서지원 네가 이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는데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보험 약관을 봤는데 작은 글씨들이 빽빽했다. 눈이 침침했지만 읽었다. 사망보험금 10억 원이었는데 단 가입 1년 이내 사망 시 감액이었다. 하지만 1년이 넘으면 100% 지급. 계산해보니 1년 한 개월 8억 원. 계획적이야. 처음부터 계획했어. 입술을 깨물었는데 피가 났다. 입안이 비린내로 가득 찼다. 더 조사해보려 준호 컴퓨터를 켰다. 비밀번호는 알았는데 준호 생일.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보험 관련 메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준호가 읽은 흔적이 없었는데 모두 미확인 메일이었다. 준호는 이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였는데 통장도 지원이가 관리했다. 오빠는 일만 하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렇게 말하며 통장을 가져갔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에 주저앉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준호야, 우리 준호야.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서웠니? 서류를 가슴에 안았는데 종이가 구겨지고 눈물에 젖었다.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다. 보험금 발견했습니다. 10억 원이요. 준호 명의로 수익자는 서지원이에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형사가 와 서류를 가져갔다. 이게 동기였군요. 보험금 살인. 제 아들을 돈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이 지원의 신상을 조사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 형사가 나를 불렀다. 경찰서 조사실이었는데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았다. 어머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다. 뭔가요? 목소리가 떨렸다. 서지원의 오빠라는 사람 말입니다. 결혼식 때 오셨던. 가슴이 쿵쾅거렸는데 결혼식 때 봤던 그 남자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준호 어깨를 두드리던 남자. 그 사람이요? 호적을 조회해 봤는데 형사가 서류를 건넸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받지 못해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주워서 봤는데 서지원의 가족관계 증명서, 부 마이너스 서영수 2010년 사망, 모 마이너스 김미선 2012년 사망, 자녀 마이너스 서지원. 오빠가 없었는데 형제자매가 아예 없었다. 서지원에게는 오빠가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아예 없어요. 외동딸입니다. 숨이 막혀 온몸이 덜덜 떨렸다. 뭐라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건 맞습니다만
자녀는 서지원 혼자예요.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눈앞이 흐려졌다. 의자를 잡았다. 그럼 결혼식에 온 그 남자는 김태식이라는 사람입니다. 36세 전과 이범이에요. 형사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결혼식 때 봤던 그 남자였다. 지원을 동생이라고 불렀던 남자. 전가요? 사기죄로 2번 복역했습니다. 2015년, 2019년 최근에는 2021년에 출소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서지원과는 어떤 관계죠? 연인 관계로 추정됩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돌렸는데 통화 기록이 떴다. 엑셀 파일이었는데 수백 줄. 통화 기록과 만남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호 씨 결혼 전부터 지속적으로 연락했어요. 하루에도 10통 이상. 화면을 봤는데 수백 통의 통화 기록 거의 매일이었고 길게는 1시간씩 짧게는 몇 분씩. 결혼 후에도요? 네.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준호 씨 사망 한 달 전에는 하루 평균 15통. 그리고 이것. 형사가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CCTV 캡처 화면들이었다. 지원과 태식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날짜가 찍혀 있었다. 3월 5일이었는데 준호와 결혼한 후였다. 월 12일도 모텔. 3월 19일도. 4월 2일도. 매주 만나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손에 든 사진이 구겨졌다. 둘이 짜고 우리 준호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목이 조이는 것 같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더 있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김태식 통장 내역입니다. 3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입금됐어요. 서지원 계좌에서 준호 돈으로. 네. 그리고 사망 일주일 후 1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떠난 아들 준호를 생각하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두년 놈들을 죽이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는데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지금 2사람을 추적 중입니다. 곧 체포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잡아주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이틀 후 경찰이 전화했다. 새벽 6시였는데 잠을 못 자고 있었다. 어머님, 서지원과 김태식을 체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말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잡혔어요. 새벽 5시 비행기였습니다. 둘이 도망치려 했던 거였는데 보험금 받고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었던 거다. 어디로 가려고요? 태국입니다. 편도 티켓이었어요. 지금 조사 중인데 오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가겠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손이 떨려서 단추를 잠그기 힘들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새벽인데도 화냈다. 형사가 나를 안내했다. 조사실 앞 복도였는데 유리창 너머로 조사실이 보였다. 그곳에 바로 내 아들을 죽인 지원이 앉아 있었다. 예전의 우아한 모습은 없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톱은 깨져 있었으며 옷도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후회나 뉘우침 같은 게 없었다. 오히려 잡힌 게 억울하다는 표정이었다. 그 모습이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남편을 독살한 혐의를 받는 사람 치고는 너무나 태연했으니까요. 인정하세요? 형사가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말이 없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다. 서지원 씨, 답하세요. 남편 이준호 씨를 살해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는데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30초, 1분, 2분.
나는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네. 작은 목소리였는데,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병원에서 디곡신을 훔쳐 도시락에 넣었습니까? 네. 얼마나 넣었습니까? 20정. 치사량의 몇 배입니까? 3배요. 형사가 서류를 넘겼다. 김태식과 공모했습니까? 네. 목적은 보험금 10억 원이었습니까? 네. 모두 인정했는데 담담하게 감정 없이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나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는데 쾅 하고 울렸다. 손이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다시 쳤는데 쾅 또 쾅. 전연이 우리 준호를. 울음이 터졌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온몸이 떨렸다. 형사가 나를 붙잡았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진정해요? 저 미친 것이 내 아들을 죽였는데 돈 때문에 우리 준호를. 소리쳤는데 목이 쉬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유리창 너머 지원이 나를 봤는데 우리 눈이 마주쳤다. 지원의 눈에 잠깐 흔들림이 보였는데 0.5초도 안 되는 하지만 곧 차갑게 시선을 돌렸다. 등골이 오싹했다. 저 여자는 후회하지 않고 있었다. 다른 조사실에서는 태식이 조사받고 있었는데 그 남자도 모두 인정했다고 했다.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지원이가요. 언제부터입니까? 5년 전부터요. 5년 전? 네. 지원이가 그때 계획을 세웠대요.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죽이고 보험금 타자고. 형사가 나를 봤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다. 준호 씨를 목표로 접근한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5년 전부터였다. 처음부터 준호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을. 다음날 경찰이 나에게 모든 내용을 설명해 줬다. 어머님, 자세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실에 앉았는데 차가운 의자였다. 서지원과 김태식은 2018년부터 연인 관계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렇게 오래. 네. 두 사람은 돈이 필요했어요. 김태식은 사기죄로 빚이 많았고 서지원은 명품을 좋아했어요. 형사가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지원의 SNS 사진들이었다. 명품 가방, 명품 옷, 고급 레스토랑. 2019년 지원이 계획을 세웠어요.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보험금을 타고 살해하는 이 악마 같은. 그의 간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준호 씨 병원에 취직했죠. 의도적이었어요. 강남병원, 젊은 의사들이 많은 곳. 가슴이 찢어졌다. 2년 동안 준호 씨를 관찰했어요. 성격, 취향, 가족관계 모든 걸 파악했죠. 그리고 2022년 준호 씨에게 접근했어요. 일부러 친해졌어요. 준호 씨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식을 배우고 우리 준호가 착하고 순수한 분이셨나 봅니다. 완전히 속았어요. 진짜 사랑인 줄 알았던 거죠. 눈물이 났다. 결혼 한 달 후 몰래 보험에 가입했어요. 준호 씨 명의로 10억 원 수익자는 본인. 그리고 1년을 기다렸어요. 보험금이 제대로 나오려면 1년이 지나야 하니까요. 그 사이 준호 씨를 고립시켰어요. 어머님과의 연락을 끊게 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준호 씨는 힘들어했어요. 조사 결과 동료들한테 고민 상담을 했더군요. 아내가 너무 간섭한다고, 숨이 막힌다고.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이혼은 생각 안 했어요. 사랑했으니까요. 지원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올해 4월 16일 1년 1개월째 되는 날 실행했어요. 형사가 시간표를 보여줬다. 오전 6시 지원이 도시락을 쌌어요.
김치볶음밥에 디곡신 열정을 섞었죠. 오전 7시 준호 씨 출근 도시락을 들고 갔어요. 오후 1시 30분 준호 씨가 도시락을 먹었어요. CCTV에 찍혔어요. 오후 1시 45분 쓰러졌어요. 오후 2시 발견됐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후 3시 47분 사망 선고. 그리고 지원은 연기를 시작했어요. 슬픈 안에 완벽한 연기였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다. 악마가 있다면 저런 게 아닐까 싶었다. 이게 뭡니까? 형사가 서류를 건넸는데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카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이었어요. 복구했어요. 메시지 내용이 프린트돼 있었다. 오빠, 보험금 곧 나와. 조금만 참아. 언제까지 그 남자 옆에 있어야 해? 역겹다고. 곧 끝날 거야. 다음 달에 처리할게. 빨리 해. 기다리는 것도 한계야. 보고 싶어. 나도. 이거 끝나면 태국 가자. 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있어. 10억이면 되겠지? 충분해. 우리 꿈꿨던 생활할 수 있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무섭고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준호는 행복했겠지. 사랑하는 아내와 살고 있다고 믿었을 테니까.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말했을 테니까. 죽는 순간까지 몰랐겠다. 자기를 죽인 게 아내라는 걸. 사랑했던 사람이 살인마라는 걸. 내 아들이 얼마나 교묘한 함정에 빠졌는지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몰랐겠구나.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랬다면 얼마나 슬펐을까. 준호야, 가여운 내 아들. 그리고 6개월 후 드디어 재판이 열렸다. 2024년 10월 21일 가을의 어느 날 나는 법정안 방청석에 앉았다. 나무 의자는 딱딱했고 분위도 무거웠다.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언론에 보도됐다. 보험금 살인 사건. 기자들도 왔고 카메라가 번쩍였다. 문이 열렸을 때 지원과 태식이 들어왔는데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고 철컹거리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지원은 나를 보지 않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많이 마른 것 같았는데 뼈만 남아 앙상하기까지 했다. 태식은 나를 똑바로 봤는데 눈에 뉘우침은 없었다. 그도 지원과 마찬가지로 잡힌 게 아쉽다는 표정이었고 오히려 비웃는 것 같았다. 재판장이 들어왔고 모두 일어섰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서지원과 김태식은 공모하여 피해자 이준호를 살해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피고인 서지원은 2024년 3월 15일 근무하던 병원에서 디곡신 20정을 절취하여 숨이 가빠졌다. 2024년 4월 16일 피해자의 도시락에 혼입하여 섭취하게 했습니다. 눈물이 났는데 참으려 했지만 나왔다. 목적은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10억 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5년 전부터 이를 계획했으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접근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반인륜적인 범행입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들 혐의를 인정합니까? 지원이 일어섰는데 몸이 떨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인정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식도 일어섰다. 인정합니다. 무뚝뚝했는데 감정이 없었다. 피해자 유족이 계시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판사가 나를 봤다. 일어설 때 다리가 떨렸지만 힘을 주고 걸어 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는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법정이 조용해지고 모두 나를 봤다. 지원과 마주 섰을 때
3미터 거리였지만 멀게 느껴졌다. 지원아. 목소리가 떨렸다. 지원이 고개를 들어 눈이 마주쳤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볼을 타고 주르륵. 왜 우리 준호를 죽였니? 목이 메었다. 지원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준호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사랑했잖아.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매일 아침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너를 위해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네가 힘들 때 위로해줬잖아. 그런데 왜? 도대체 왜 그랬니? 화가 났다. 그러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미안합니다. 지원이 작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사람 목숨을 빼앗아 놓고 미안하다고? 너는 내 아들을, 내 전부를, 내 삶의 이유를 죽였어. 돈 때문에, 고작 돈 때문에. 온몸이 떨리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눈앞에 있는 저것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다.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지원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다. 후회한다 해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 너 때문에 난 이제 혼자야. 준호 없이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 준호가 내 전부였는데.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었다. 준호는 착한 아이였어. 누구한테나 친절했고 환자들을 정말 아꼈고 누구보다 너를 정말 사랑했지. 무릎에 힘이 풀렸고 난 그대로 주저앉았다. 제발, 제발 무거운 벌을 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이 악마들이 다시는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소리내어 법정안이 울리도록 울었다. 그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너무도 보고 싶은 내 아들,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에 그 아들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무너지게 했다. 법정이 내 울음소리로 뒤덮였고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조용히 나를 봤다. 어디선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기자들도 카메라를 내렸다. 법정 직원이 나를 부축해서 자리로 돌아가는데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다. 다시 법정에 섰는데 11월 18일이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서지원, 피고인 김태식. 둘이 일어섰다. 주문 피고인 서지원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지원이 비틀거렸는데 변호사가 부축했다. 피고인 김태식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태식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유본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금전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사랑했으나 피고인은 그 신뢰를 악용하여 살해했다.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사회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족의 고통이 극심하며 피고인들의 반성이 없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다. 재판이 끝났다. 정의가 실현됐다. 지원이 끌려나가며 나를 봤는데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무미건조한 눈으로 바라만 볼 뿐. 이제라도 벌을 받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법정을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어머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정의가 실현됐어요. 하지만 우리 준호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다였다. 1년이 지났다. 2025년 10월이었는데 가을이었다. 나는 여전히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에 문을 닫는다. 예전처럼. 하지만 달라진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준호가 없다는 것이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요즘 잠을 잘 못 자는데 가끔 준호 꿈을 꾼다. 준호가 웃는 꿈이었고, 준호가 엄마라고 부르는 꿈. 그리고 깨면 준호의 빈자리만 남는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거기엔 2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은 내가 있었다. 흰머리가 늘었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다. 너무 울어서 그런가 보다. 시장에 갔는데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는데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었다. 채소를 샀고 생선을 샀다. 장을 보는 동안 계속 생각했다. 준호가 좋아하던 거 사야지라고. 그리곤 걸음을 멈췄다. 맞다, 이제 준호는 없지. 가게로 돌아와 문을 열었다. 준비 중 팻말을 뒤집어 영업 중으로 바꿨다. 가게 한쪽 벽엔 준호 사진을 걸어뒀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선다. 준호야, 엄마 왔어. 말을 걸었는데 사진 속 준호는 웃고 있었다. 오늘도 날씨 좋다. 하늘이 맑아.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엄마는 잘 있어. 아들, 너도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지? 엄마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편히 쉬렴이라고 늘 말한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단골 손님들이었다. 모두 준호를 알았다. 사장님, 아드님 생각 많이 나시죠?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매일 생각나요. 웃으며 대답했는데 하지만 웃음이 쓸쓸했다. 저녁이 됐을 때 마지막 손님이 나갔다. 설거지를 하고 가게를 청소했다. 그리고 준호 사진 앞에 다시 섰다. 준호야, 오늘도 손님 많이 왔어. 엄마 열심히 일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하게. 매일 밤 사진에 말을 건다. 이제 눈물도 나지 않는 게 다 말랐나 보다. 그저 한 번씩 네가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울 뿐.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니 텅 빈 거실이 너무도 고요하게 느껴졌다. 준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 준호 방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책상, 책들, 의대 교과서들이 모두 그대로. 준호가 앉아있던 그 책상 의자에 앉아 준호를 쓰다듬듯이 책상을 쓰다듬었다. 준호야,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중얼거렸다. 창밖을 봤을 때 가을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살아갈게. 내가 자랑스러워할 엄마로. 쓸쓸한 미소가 지어졌다. 눈가가 뜨거웠다. 엄마가 여기 있을게. 언젠가 만날 때까지. 준호를 기억하며 불을 끄고 나오며 준호 방문을 닫았다. 잘 자, 준호야. 사랑해. 돌아오는 대답이 없다. 가슴 한켠이 아렸고 또 그렇게 하루가 끝났다. 준호 없는 또 하루가. 나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준호 없이 살아갈 거다. 아직은 괜찮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한다. 준호는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 영원히.